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박정희와 한국적 국가혁신 체제다 주제입니다. 박정희는 한국적 우리 한국의 문화적 토양, 역사적 전통에 잘 들어맞는 국가혁신 체제를 꾸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의 통치기 18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1997년까지 이어진 한국의 경이로운 고도 성장은 이 한국적 국가혁신 체제가 나름대로 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적 국가혁신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은 너무나 무모하게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 이전 30년간 이전 정부가 구축한 이 국가혁신 체제, 고도 성장의 국가혁신 체제를 해체를 시켰고, 그 결과 97년에 다 잘 아시는 대로 IMF 경제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계속 시들시들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낭독한 그 국민교육 헌장도 김영삼 정부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정신도 해이해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천박한 어떤 민중민족주의가, 민중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나 사회나 경제가 점점 더 암울한 지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봐서 63년부터 97년까지 34년간 한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희망에 차서 자기 개인의 가정사에서부터 또 이웃에 또는 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기 넘치는 어떤 그런 동기를 불어넣고 서로 협력하고 혁신하는 가운데 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오는 그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 그것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 원리를 살려서 꼭 옛날과 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기본 원리를 되살려서 한국적 국가혁신 체제를 복구한다면은 한국은 다시 고도 성장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혁신 체제의 원리는 지금 많은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여러 후진국의 경제 성장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도 띠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전에 오신 자성희 원장께서도 강조를 하신 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라는 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어느 책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개하는 글에서 이와 같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민족의 사대주의, 자주정신의 결여, 게으름, 명예심의 결여, 비굴한 거죠.를 정오했으며 그 결과로 빚어진 민중의 고난과 가난에 근원적으로 분노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여러 가지 글, 특히 혁명 초기에 쓴 그 국가와 혁명가나 그걸 읽어보면은 이분은 강렬한 어떤 분노, 그죠? 어쩌다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느냐, 이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부패하냐, 이렇게 자존심이 결여되어 있고, 이 한국인들의 사대주의와 빈곤과 부정부패와 무기력을 질타하는 강한 어떤 그 분노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이 분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가들은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분노는 이분들에게 이 박정희 대통령에는 강렬한 소명의식으로 그것이 성화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는 이 강렬한 역사에 대한 분노와 소명의식, 그런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계약에 기초한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와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족적 혹은 행정적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그의 정신세계는 민족주의로 충실했으며 정치 이념인 국가사회주의와 친근했으나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국적 국가혁신 체제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고도의 실용주의로 일관했다. 이건 제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의 정신세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는 식민지기에 태어났어요. 1917년에 태어났고 45년까지 나이 28살 때까지 일본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의 군인이 되었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또 공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비록 일본을 위한 전쟁이었지만은 전쟁이란 것은 보통의 인간들이 수행하는 그와 같은 정신세계 노릇은 감당할 수는 없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던지는 봄에 떨어지는 어떤 벚꽃잎과 같은 산화하는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일본의 한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태평양에서 또는 중국에서 그렇게 전투를 하다 죽었어요. 그 시대에서는 박정희로서는 자기 동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는 먼저 간 수많은 친구들이 목숨을 버려서 죽는 것을 본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 식민지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국가와 민족으로서 충성의 대상은 어린 시절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성립했을 때, 이 나라가 독립국가로 되었을 때 그 충성의 대상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고 우리 한국 민족, 대한민국, 이 충성의 대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발전을 위해서 한 목숨 국가와 민족의 재단에 몸을 바친다 하는 것, 이걸 가장 고귀하게 생각했던 강렬한 민족주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여신 할 때도 그렇죠. 혁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재단에 내 몸을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어서 어떤 결단을 하는 상태, 강렬한 어떤 민족주의고 그 기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분노, 근원적인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상당히 그 국가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혁명을 하기 전에 여러 그 동료들하고 자전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일본 군들이 1936년 2월 26일에 일으켰던 그 쿠데타를 칭찬을 했습니다. 일본의 황군파 장교들이 쿠데타를 해서 그리고 일종의 군국주의적 입각에서 일본을 개조를 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정신에서 일어난 쿠데타죠. 그 쿠데타가 결국은 실패를 해서 많은 천황파, 황도파 장교들이 처형되고 한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그 청년 장교들을 자기의 육군사관학교 선배가 되는 사람들이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그 박정희를 도웠던 이 대학 교수 출신의 지식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국가주의를 미화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박정희는 화를 내면서 이런 이 걸정이들, 지식인들 말이지. 네. 남을 비판이나 할 줄 알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 덧쳐 죽는 것의 그 고귀함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 모르는 이 걸정이들을 나는 가장 혐오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충돌하고 했던 그러한 그 정신세계의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결코 군국주의, 전체주의자가 아니라 집권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의 한국적 국가 혁신 체제를 꾸려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자유주의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군국주의적 어떤 국가사회주의적 정신세계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팔아먹는다는 것은 고도의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한 그런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이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고도의 시장주의적 실용주의자로 스스로 변모를 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강렬한 역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어떤 더없는 어떤 헌신, 그 민족주의, 이런 국가주의적 성향을 띠고 군사혁명을 했습니다마는 나라를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용주의자로서, 시장주의자로서 변신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제 자신 경제학자입니다만은 명색이 경제학 교수를 했습니다만은 당대 어느 경제학 교수들보다도 뛰어난 경제학의 교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면은 1962년부터 97년까지가 고도 성장의 시기입니다. 1인당 GDP가 약 한 13배 가까이 증대했고요. 연평균 한 9% 정도의 고도 성장을, 그야말로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참 경이로운 어떤 그와 같은 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의 기본 힘은 국민 소득 가운데서 투자와 지출입니다. 투자가 국민 소득의 13%에 불과하고 수출이 5%에 불과하던 그와 같은 경제가 97년이 되면은 투자가 34%, 수출이 31%. 고도 투자와 고도 수출이 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고도 투자와 고도 수출은 결코 좁은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한 투자였고 세계를 상대로 한 거래, 수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후진국이 이 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감행한 이런 나라가 한국의 최초의 선례를 이루었고, 이것이 한국적 국가적 혁신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의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여러 후진국이 이 경제 성장을 하는 상식처럼 하나의 교훈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개척적인 어떤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급속하게 국민소득의 비중을 증대하는데 수입도 따라 증대합니다만 수입의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97년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중간에 87년 한 해가 좀 특이하게 수출이 더 많습니다만 일관해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기 때문에 무역은 적자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무역 적자 아니냐, 비자립적 경제다, 언제 흑자를 볼 거냐, 흑자를 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국은 한 세대에 걸친 고도의 투자의 결과 수입이 계속 많은 것은 보다 고도의 산업 구조를 건설하고 보다 고차의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대량의 투자를 계속 했던 경제이기 때문에 수입이, 그죠? 원자재나 기기를 수입해야 되었으니까. 따라서 저렇게 수입이 많았다는 것은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 만에 고도의 투자의 결과 97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흑자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경제가 어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중진국 상위
세계 최빈국에 대입된 한 경제가 중진국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데는 한 세대 간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5년, 10년 이 단기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되는 일이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앞부분에 한 18년간을 책임을 지었고 그가 만든 시스템이 이후에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쳐서 계속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출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 기본 동력이었는데 수출 10대 상품의 구성 추이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한 번 더 다시 상기를 하면은 1967년만 하더라도 전부 그 의류라든가 섬유라든가 또는 신발과 같은 잡제품 중심의 그와 같은 노동집약적 어떤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류, 직물용 섬유사, 뭐 잡제품, 뭐 또는 어계류, 뭐 이런 것들, 동물성, 식물성 원재료, 뭐 신발류와 같은 이러한 잡제품 등입니다만은 그러나 97년이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은 거의 순위가 사라지고 대부분이 중화학이라든가 어떤 첨단 기술의 어떤 그 전기전자 제품으로 이것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 불과 한 세대 만에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수출 상품 자체가 점점 지박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상품으로 고도화해왔던 그와 같은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이 수출 산업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고 바로 이와 같은 그 변화가 고도 성장의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경제의 환경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불황이고 전 세계 경제가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경제가 그렇게 한 세대에 걸쳐서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역사상 그야말로 꿈과 같은 황금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고 세계 대공황이 있어가지고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시대였을까 20세기 전반이었습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각국이 산업혁명을 한다거나 하나 산업혁명기의 경제 성장률이 1 내지 2%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1963년과 87년 사이에 또는 1950년과 2000년 사이에 세계 경제 자체가 6.8배나 성장했습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연평균 한 3% 정도의 고도 성장을 한 2.7% 정도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자체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영원한 변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급속한 기술 혁신, 소위 정보화 시대, 그죠? 를 맞이해서 벌써 1950년대부터 그런 그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처리 능력이 발달하는 가운데 급속한 기술 혁신과 그다음에 기타 석유 화학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신소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 성장, 이 급격한 기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그야말로 자본주의 제3의 혁명이 진행되어 그 결과 결국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급투쟁이 소멸했어요. 산업민주주의가 성숙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계급투쟁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투적인 노동조합도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노동조합이 국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직도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있지 못하는 하나의 그 현상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은 20세기 후반이 되면은 선진국에서 소위 전투적인 계급 투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산업 민주주의가 성숙을 해요.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유무역 체제.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세계 무역이 20배나 성장했습니다. 근데 세계 무역이 20배 성장했는데 동기간에 세계 경제는 6.8배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 발전을 무역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가트, IMF 가트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가 관세율을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62년에 케네디 라운드가 펼쳐지고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국제 자유무역의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세계 무역이 고도로 성장을 하는데 이것이 후진국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를 제공했던 거예요. 20세기 전반에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선진국이 후진국의 식량이나 원료를 착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경제성장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은 일본에 쌀이나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식량과 원료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제국주의 시대의 후진국의 처지라면은 그런 후진국 상태, 그런 세계 체제 하에서는 후진국의 경제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세기 후반이 되면은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점점 어떤 거죠?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선진국의 산업 구조가 옮아감에 따라서 선진국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합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일은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되면은 그런 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 시장이 선진국이 후진국으로부터 이런 각종 목제품이라든가 어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가발이라든가 각종 생활용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장이 50년대 후반부터 크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장을 제일 먼저 장악했던 게 일본이에요. 기민하게 일본이 그 시장을 장악했는데 일본마저 1950년대 후반이 되면은 중화업공업화를 시작하니까 일본 스스로가 그런 그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은 세계 산업 지도에서 어디론가로 옮겨가야 될 때가 돼요. 그게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한 기에 그걸 가장 먼저 기민하게 그 세계 경제의 산업 입지가 리매핑 되는데 다시 어딘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신속하게 테이크 오버를 했다. 그죠? 그래서 한국적 국가 혁신 체제의 두 번째 그것은 세계 시장의 동향에 기민하게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세계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박정희 시대와 딱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정희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50년대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50년대에 박정희와 같은 군인이 쿠데타를 했다면 결코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쿠데타 군사혁명을 한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61년 7월 달에 군사혁명 직후에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62년 1월 달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67년까지 총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전력, 석탄, 정유, 시멘트, 비료, 화학, 섬유, 종합건설 등에서 약 한 200개에 가까운 어떤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그리고 연평균 7.1%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요. 이런 그 계획을 딱 작성하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고 이거는 가난한 자가 무엇을 사고 싶다고 하는 쇼핑 희망 리스트에 불과하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20억 달러의 자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막연하게 미국이 줄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각 집집마다 장롱 속에 숨겨난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폐개혁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을 해서 대량의 유휴 자금이 각 집집 장롱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 당시 유원식이라는 그 박정희와 아주 그 친하게 지낸 그 어떤 장군이 그런 그 계획을 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화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그 20억 달러를 우리가 막연하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짰단 말이냐 하고 그럽니다. 연평균 7.1% 이것은 어떻게 계산됐느냐 하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국민 소득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수 방정식을 풀어라. 이래가지고 1 플러스 X 괄호 닫고 10 해서 2가 되는 그 로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이 7.1%예요. 이것은 제가 당시 그 방정식을 직접 풀었던 나중에 한원 총재까지 하고 그 정영원 장관까지 했던 이경식 씨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경식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선생께서 장관께서 한원 조사과의 직원으로 있다가 1차 5개년 계획 작성에 참여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이 연평균 7.1%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아주 재밌게 이 교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시 일본에서 10년간 소득 배정 계획이 실시되고 있어서 우리도 그래 하자고 해서 그 로고 방정식을 풀어낸 것이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돈을 20억 달러를 어디서 모아가지고 공장을 한 200개 짓겠다 하는 그 투자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산업연관표인데 그 산업연관표가 한국은행에서 작성되기 시작하는 게 65년도입니다. 이 산업연관표가 없이는 경제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1962년은 경제성장률이 2.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조를 지렛대로 해서 민정이양을 하라고 다그치고 있었고 인천 앞바다에 식량을 이때 흉년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식량을 싣고 온 배가 식량의 하적을 미루면서 민정이양에 관한 정치적 선언을 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혁명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지극히 전도가 불투명한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63년에 뜻하지 않게 성장률이 9.1%로 탁 튀어올라요. 특별히 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계획 7.1%보다도 9.1%가 63년부터 9.1%, 그 다음부터는 계속 9% 수준으로 계속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캐시카우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품 수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동향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1962년부터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그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가 어떠한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요거는 제가 표를 어떻게 편집하다가 단위가 빠졌는데 100만 달러가 단위인데요. 62년도에는 원 계획치가 총 6,090만 달러, 그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6,09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 근데 수출의 내용을 보면은 식료품 및 산동물 해서 이거는 농수산물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쌀을 수출했죠. 쌀과 해산물, 김, 기타 어물, 어계류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역시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쌀 정산해서 또 김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개라든가 생선류들을 일본에 수출하겠다. 그 다음에 비식용 원료는 석탄 또는 텅스텐 이와 같은 광산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비중이 크죠. 이게 2천만 달러, 2,500만 달러. 원료물 제품이란 것은 요게 바로 공산품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품. 공산품은 580만 달러 수출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62년 단계만 하더라도 수출이 경제 성장의 주력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고
그래도 달러는 있어야 되니까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하느냐? 우리 있는 것 갖고 쌀 생산하고 바다에 물고기 잡고 석탄 캐고 텅스텐 캐고 해서 열심히 수출하자 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6,09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 했지만은 그 해에 5,480만 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했고 62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불황이었지만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군사정부로서는 암울한 위기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3년에 7,170만 달러를 계획을 했는데 8,680만 달러의 수출이 정대했는데 농수산물이라든가 광산물은 다 당초 계획치에 미달합니다만은 공산품이 64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 한 것이 2,810만 달러가 갑자기 풍 증가해요. 나머지 원래대로 되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공산품이 급격하게 증대하기 시작해요. 이 공산품은 첫째는 당시 함석, 그죠? 함석판, 양철, 그죠? 아연도 철판이라 하는데 베트남에서 특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당시 일신제강이나 동국제강 같은 이 철강 회사들이 양철을 지붕이고 담장 세우고 하는 그 양철 있죠. 그걸 대량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판입니다. 하판, 동명목재 이와 같은 대성목재 이와 같은 목재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하판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동남아와 유럽 시장에 직물, 섬유류 직물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모두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가 참 피땀을 일구어서 만들어내었던 그와 같은 공업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결코 자기 힘만으로는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전 정부가 일구어 나왔던 그 값진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는 좀 유감스럽게도 그 점을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박정희 정부를 살린 것은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가 일구어 놓았던 그러한 기초적 공업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업들이 60년대부터 살 길을 찾아서 해외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도움이 없이도 갑자기 그냥 대박들이 툭툭 터진 것은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그 당시 중화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그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출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완 계획을 해요. 64년에 보완 계획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수출이 살 길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830만 달러 계획했던 것이 4,650만 달러를 엄청나게 늘려잡았는데 수정 계획을 했는데 4,200만 달러를 성취하고요. 65년이 되면은 920만 달러가 원 계획이었는데 6,600만 달러. 66년이 되면은 1,000만 달러였는데 7,300. 이렇게 이 62년 단계에서는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대규모 공산품 시장이 한국 경제에게 기회를 제공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의 고도 성장의 결과 여러 선진국에서나 후진국에서 한국의 경공업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새로운 국제시장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잡제품이라는 것은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가발과 같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그 노동집약점 제품인데 이것도 뭐 폭발적으로 증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를 살린 것은 박정희 정부가 무슨 뭐 계획을 훌륭하게 해서가 아니고 당초 박정희 정부도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시장이 터져졌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그 세계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박정희 자신의 실용주의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를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은 기업가들이에요. 기업가들입니다. 전택보라든가 이원만이라든가 이런 거,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택보 씨는 소위 보세 가공이라는 개념을 박정희한테 심어줬습니다. 내가 홍콩에 가보니까 저 중국에서 쫓겨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세 가공으로 먹고 살고 있다. 홍콩에 뭐 자원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에서 원자재 사와가지고 부품 사와가지고 조립해서 파는 것. 그게 바로 보세 가공이죠. 우리 한국도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언제까지 쌀을 수출하고 말이지 뭐 바다에 고기 잡아 수출할 겁니까? 보세 가공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원만 씨는 제일교포 출신의 기업가예요. 벌써 일본의 그 도시의 소공업을 가지고 마치코바라 하는데 그 마치코바가 쇠퇴하면서 어디로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이 최적지다. 벌이 분봉을 해서 하늘에 막 다르는데 바가지만 들면 됩니다. 그죠? 바가지만 드십시오. 벌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세계 시장의 동향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우수한 기업가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수한 기업가들과 우통을 벗고 몇 시간에도 걸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박정희 자신의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승만 정부는 이런 시장 자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저녁만 되면 조용하게 수도승처럼 사는 기업가들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그 기회가 없었어요. 기업가들이 머릿속에 각종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대통령한테 전달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박정희는 답답하니까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잘 설립보겠다고 하는데 기업가들을 만나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토론하고 우퉁 먹고, 그죠? 이런 과정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저는 박정희의 가장 큰 선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63년에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신문 연재를 오해를 해요. 한국일보에 하는데 저는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가 이병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우리는 영국과 같은 고전적인 산업혁명의 코스를 따라갈 여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발달하고 대기업이 발달한다. 이 자연진화적인 어떤 코스를 밟아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경제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런다. 그러나 지금 세계 시장이 달라졌어요. 세계가 달라졌고 시장이 달라졌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뭔가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보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국제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돈을 빌려오면 될 거 아니냐. 돈을 빌려와가지고 20억 달러만 좀 빌리자.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대공장을 100개를 1000개를 짓자. 대공장을 1000개를 지으면 하청공장이 발달하고 유통이 발달하고 해서 종합적인 고용 효과가 500만이 되는데 농업 인구가 500만이 도시로 빠져나가 봐라. 그러면 농업은 저절로 잘 산다. 이와 같이 하향식 공업화 전략을 내세우는데 제가 아는 한 이와 같은 하향식 공업화 전략을 이야기한 사람은 당시 하버드 대학의 거센크론이라든가 몇몇 교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학 교실 세미나실에서 하고 있었던 이야기고 현실의 경제 정책으로서 또는 기업가로서 이와 같은 국가 경제의 핵심 방향을 생각해냈던 사람은 저는 당 60년대 한국의 기업가들 특히 그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병철 씨는 이 한국의 정신문화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당파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기업가가 마치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박정희 혁명정부를 욕을 막 비판을 합니다. 혁명정부가 초창기에 기업가들을 막 잡아넣었잖아요. 막 잡아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부패였다고 막 하는데 이병철 씨는
성공한 기업가들을 이렇게 잡아넣는 나라. 그 50년대와 같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기업을 일구고 공장을 짓고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기업가를 가지고 부정 출제를 했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다른 기업가들이 원조만 받아먹고 그것을 뒤로 빼돌리고 자기 배송만 채우고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공장을 짓고 여기 있죠. 제일모직 당시 한국 최고의 공장 아닙니까? 네. 이런 기업가들을 부정부패했다고 모으는 이러한 국민 정신이 지배하는 한 이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혁명 초기에 기업가들을 잡아넣은 그 군사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야, 굉장한 분이다. 근데 박정희를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적 국가혁신 체제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점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51년부터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이 1200회나 열렸어요. 본회담, 부속회담을 다 합쳐서. 세계 외교 사상 가장 지리하고 비생산적인 회담이 10년 이상 쭉 끌어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어느 정부도 이승만 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반일 정책, 당분간은 반일 정책이다 취했고 그 장면 정부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시행하는데 국민적 저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관철시킬 용기를 못 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20억 달러를 내놔라. 우리가 받을 게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은 20억 달러 중에서 우리가 줘야 될 돈은 한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우편여금 또는 뭐 각종 연금이나 보험 이런 거 미지불 그러한 예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돌려줘. 그 다 합해 조사해 보니까 한 2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죠. 1%는 인정을 하겠는데 99%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타협을 한 거예요. 3억 달러로 타협을 했습니다. 3억 달러로 타협하고 양국 간의 외교적 어떤 정상화를 시키는데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어요. 야당과 대학가가 굴욕 외교다.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6.3 사태라고 했어요. 6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민정이양한 정부가 들었었는데 이 민정이양한 정부가 처음으로 맞이했던 4.19와 유사한 어떤 그 데모가 서울시가에서 또 전국에서 야당이 선동을 해서 굴욕 외교다. 20억 달러는 받아야 되는데 3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 이러면서 전 국민을 선동을 하고 전 국민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리고 그랬어요. 이 당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닙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과거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고 돈을 내놓으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안 됩니다만은 그래 한국인들이 그렇게 건강한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잘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잘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이라 하지만 저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시 한국인들의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반영된 어떤 그릇된 운동이고 박정희 정부가 이후에 권위주의 정치로 들어가게 된 데에는 말로는 설득할 수 없는 거대한 국민 정서의 어떤 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전직 국회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64년도 야당이 주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한 것은
잘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야단이 나요. 가만 보니까 뭐 이철성 씨를 비롯해서 당대 정치가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한 사람이 막 일어나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소신이 맞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한일국교 정상화는 해야 됐고 박 대통령은 무리 하나마 계엄을 선포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후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일본 보고 20억 달러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는 오늘날 돌이켜보면 좀 부끄러운 짓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란이 나가지고 고함이 고성이 나오고 야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소신은 그렇으니까 할까. 사람이 생각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라 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전부 찾아와서 이 교수 말이 옳다. 예? 우리도 그때 반대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당대 그 유명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철성, 그 다음에는 김옥선, 야당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 헤드 테이블에서 같이 밥 먹는데 말이죠. 이 교수 말이 옳아. 그때 우리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러면 왜 그렇게 죽자사자 반대를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진압을 해야 됐고, 그래서 권위주의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박정희 권위주의 정치의 절반의 책임은 야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위주의 정치 책임을 박정희한테만 돌리지 마라. 아무 대안 없이 근본주의적으로 반대만 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책임은 어디 가고 없느냐 하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드디어 이제 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두교수를 발표를 해요. 정산 수출 건설. 정산 수출 건설 중에 수출이 중심골입니다. 경제활동의 생명으로 삼아서 이런 말을 이 가운데 해요. 있는 자원을, 있는 생산 설비를 총동원해가지고 세계 시장이 필요한 것을 정산해서 수출한다.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자립적인 국가 경제를 건설하는 산업구조를 건설한다. 이 산업구조를 건설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산업 자립적 국가 경제이기 때문에 더 큰 정산과 더 큰 수출과 더 큰 건설의 루프로 이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논리예요. 이것이 한국적 국가 혁신 체제의 핵심 논리입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갖고 보다 고차의 산업 구조를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정산과 보다 많은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더 고차의 산업을 건설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경제활동의 이것이 한국적 국가혁신체제의 그렇지만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후 30년간 박정희 시대는 물론이고 계속 무역 수지는 적자였습니다. 정산, 수출, 건설을 한다고 했지만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외자를 들어와야 됐고 또 많은 중간재나 부품을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경제는,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역 수지를 면하는 것은 97년 이후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구나 그 전반기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고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마치 국가 경제가 바깥 경제에 제국주의 경제에 종속되어 가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그와 같은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한일 국교회담 반대 데모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은 대중경제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잘 알려진 대중경제론. 1971년 달에 저도 당시 대학교 2학년으로서 이 대중경제를 하나 들고 대구 수성천변에서 김대중 씨 당시 선거 유세할 때 대구까지 쫓아 내려와서 그냥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니고 김대중 연설에 환호하고 했던 그런 그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직도 소중하게 잘 갖고 있어요. 원본이 어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이 논리가 뭐냐 하면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바탕을 둔 민족 경제를 육성해야 된다. 선진국의 산업혁명을 봐라. 먼저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느냐. 농업이 발달하면은 농업에서 잉여가 발생을 하면은 농촌 시장이 그 로컬 마케트가 발달하면은 그 로컬 마케트의 토대를 둔 중소기업이 견실하게 발전한다. 그래서 농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로컬 마케트에 기초한 민족 경제를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야당은 66년도부터 대중경제론을 주장을 하면서 100만 안정농가 창설을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의 대항 전략으로 내세웠어요. 그것을 발전시켜서 71년도에 그 김대중의 대중경제 백문백답 저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산재 공업도 필요하니까 생산재 공업은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소유하는 국영경제로 하는, 그래서 중소기업은 민간이 하고 생산재 공업 이런 것은 소위 석유화학이라든가 기계, 철강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이 혼합 경제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자본도 없고 기술이 없는 나라가 외부로 무작정 개방 체제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인 자급자족 체제를 구성해야 되고 상대적인 자급자족 체제를 통해서 대외 종색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게 대중경제인데 이 대중경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되고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업 경영위원회를 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이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중민주주의다. 그래서 대중경제와 대중민주주의가 정치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한국 경제가 이런 길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더 이상 모든 후진국이 많은 자원이 있는 후진국이 저기를 갖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실패.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대학 교수들은 이걸 찬성했어요.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맨날 강의 듣는 게 이런 식의 강의를 들었어요. 저희 그 경제학과에 고명하신 그 교수님들은 박정희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분개를 해서 강의를 하다 말고 백목을 공중에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한국 경제 망한다, 수출해서 망한다, 외자 들어와서 망한다. 지금이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학의 강당 경제학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고 훌륭한 경제학자들은 기업가들이었고 그 기업가들로부터 살아있는 시장의 정보와 기술 정보를 취득한 박정희와 같은 훌륭한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책가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역사를 개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혁신 체제가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일 회담을 성공을 시킨 이후에 베트남을 파병을 하고 베트남을 파병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 중심 국가인 미국과 일학적인 군사적 동맹관계, 협조관계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본 학자는 일본과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이 관계를 군사, 정치, 경제 협조 관계를 아시아 태평양 삼각동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시아 태평양 삼각동맹이 정치 군사적으로 형성된 것 더불어 고도의 그 한국 경제에 이제 활력이 불어넣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설령 무역 수지가 적자라 할지라도 외국의 금융시장에서 볼 때는 저 나라가 연간 30% 40%씩 무역이 지금 정대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갚을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외채 상환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능력이 커집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수출 주도 경제가 갖는 굉장한 다이나믹한 어떤 효과인데, 그 외채를 들여와가지고 또 일본에서 또 3억 달러 받게 돼 있을 거, 베트남 특수에서도 한 10억 달러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과는 청구권 자금 3억 이외에 각종 공공차관, 상업차관도 들어오고 해서 그야말로 이병철 씨가 예상한 대로 20억 달러는 돈을 사실상 마련을 해요. 마련해서 그 구상대로 하는 겁니다. 정유공장을 지어요. 울산에다가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료공장, 그 다음에 전기 전선공업, 고속도로, 종합제철, 여력이 생길 때마다 자립적 국가 경제 건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차적으로 벌려나가고 거기서 생기는 여력을 통해서 보다 다량의 수출을 감행하는 이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1급 참모로서 고도 경제 성장을 기획한 이 오원철 씨 표현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란 것은 공학도들이 공장을 그야말로 과학기술적으로 그냥 적합한 규모로 짓고 운영하는 그와 같은 기술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만한 대규모 공장을 과학적으로 건설을 한다는 겁니다.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를 건설을 하는데 외국 회사의 여러 자문을 구한 결과 에틸렌 3만 톤, 연산 에틸렌 3만 톤이 한국의 기술 수준이나 시장 수준에 적합하다. 여러 군데 어드바이저가 다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매우 정태적인 방법. 박정희 정부는 10만 톤의 에틸렌 생산의 설비를 도전을 합니다. 왜? 그래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공장을 지어 놓으면 집만 된다. 그렇게 해서 에틸렌 10만 톤 설비를 초기에 도전을 해요. 외국인이 볼 때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와 같은 전혀 산업화의 경험도 없고 공장 짓는 경험도 없고 석유화학 공업의 전통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화학 콤비네이터를 짓는다. 그래서 정부는 총력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산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전기도 넣어주고 도로도 넣어주고 공장부지도 허락해주고, 그죠? 노동자도, 그죠? 기계공고 등을 육성을 해서 군대 병력 업무도 면제시키고 온갖 특혜를 부여. 남이 볼 때는 특혜죠. 국내의 야당 정치인들이 볼 때는 특혜지만은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적 규모의 공장을 짓고 하루빨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공장을. 종합제철소도 100만 톤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10만 톤으로 했다. 100만 톤. 곧이어 이게 300만, 1000만 톤, 2000만 톤 이렇게 설비가 늘어나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대규모 공장들이 건설을 떼어주고, 그러나 그 공장은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에요. 지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국가 프로젝트를 맡기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실적주의에 기초한 배분과 지원. 그렇죠?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우수한 기업가. 이미 몇 차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그 능력이 검증된 그런 훌륭한 기업가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이 한국적 국가 혁신 체제의 특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제적 수준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세계 경영을 지향한다. 경제개발의 목표는 자립적 국가 경제의 건설이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세계 경영이에요. 세계 경영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출을 한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학군적 국가 혁신 체제의 핵심 원리인데 지금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뭐 벌써 뭐 이런 소리 못 들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장을 짓고 산업을 일군다 하는 그와 같은 발상이 지금 뭐 현 정권 안에서 들어볼 수도 없고 김영삼 정부 이래 그런 소리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대까지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이 규모의 경제, 그 일정한 채산성을 확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뒷받침된 실현 가능한 목표의 설정과 목표의 단계적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매우 수치화된 정량화된 정책의 목적이 설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연간 한 40%씩 수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러한 수출 계획이지만은 그러나 당시 수출 산업에 종사했던 기업가들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상공부의 수출 과장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절대 무모하지 않았다. 무모하지 않고 산업별, 지역별, 심지어는 기업별로 수출의 가능성, 수출의 전망을 타진을 하고 그 위에서 매우 과학적으로 어떤 목적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이 설정되고 나면 그것은 마치 군대가 전투를 하듯이 달성하고 했던 것이죠. 1974년에 세계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73년 말에 74년 초에 상공부 장관이 그 당시 장예준 씨인가 하는 분이 세계 경제가 초불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출 성장률은 30%로 낮추어 잡겠습니다. 매년 40%씩 성장해놨더니.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요. 장 장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 쉐어가 얼마나 되지요? 장관이 당황을 해가지고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되는 후진국이 그래 세계 경제가 불황이라고 수출 목표율을 낮게 잡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이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떨다가 그 다음 달 수출 지령 확대에 의해서 40%를 다시 높이 잡았는데 그 세계 불황 속에서도 연말에 가면 40% 이상을 달성을 해요. 대단히 무리한 것 같지만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의욕.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내 당대에 이 나라를 중진국 상위권으로 올려놓고야 말겠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 대통령의 무엇보다 강렬한 어떤 성장 의욕, 그 성장 의욕에 뒷받침돼서 협력하는 전 공무원들의 어떤 헌신적인 근무, 그리고 상호 협력,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어떤 그 정부의 행동 원리가 민간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민간의 기업가들의 협조를 이루어내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3번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량화된 어떤 목표치가 충분한 검토 위에서 제시되고 그것은 달성되는 이와 같은 그 행동의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그러니까 세계 경영, 행동의 과학주의. 그 다음에는 상호협력, 정부, 기업, 민간 간에 기민하게 작동한 협동의 조정체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출 계획을 하나 짜더라도 당시 상공부의 관리들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대강 상황이 어떻게 파악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각 업체로 다 흩어져가지고 수출 시장 상황을 조정하고 그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는 그 상공부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먹고 밤 11시까지 그때야 비로소 결제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이 시장 상황을 조정을 하고 기업 현장을 방문을 하고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애로가 있어서 지금 다 목표치대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느냐? 그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이 금융이면 금융,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수송이면 수송 이 모든 것들이 또 정부 안에 기민한 어떤 조정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지원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이와 같은 그 행동 원리, 정부와 기업의 호혜적인 유인체제. 정부는 지원을 했고 기업은 소기의 실적으로서 보답을 했습니다. 소기의 실적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호수적인, 상호 보수하고 보답하는 이와 같은 그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뭐 정부의 지원이 다소간의 낭비와 부정부패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크게 보면은 여러 후진국이 빠지긴 말했던 정부가 지원하면은 반드시 거기서는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나 도덕해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은 그것을 최소한으로 수준으로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성장 의욕과 엄정한 규율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도 그는 엄격하게 실적주의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성과주의에 기초한 그러한 그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조국 근대화라는 어떤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 통합과 국민적 동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근면자조 협동하는 인간이 개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출은 단순히 경제만으로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진흥 확대에 대해서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출은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한 지휘자의 지휘하에서 움직이는데 웅장한 화음을 이끌어내는데 수출은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저 보사부의 관리가 수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조업원들의 건강 상태가 어찌 수출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13개 부처 모두가 수출 산업에 종사하고 정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가서 수출을 연주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에요.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이 목표를 공유를 해야 되고 상호 협동을 해야 됩니다. 협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인간 하나하나의 생활 원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근면자조 협동. 그래서 새마을운동 정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분은 단순히 농촌의 개조만으로 새마을운동을 생각하지는 않았고 도시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을 아까 국민 현장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한국적인 민주주의, 한국적인 근대 인간의 구상으로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이, 한국의 대학의 교수들이 오만하면은 무지해요. 오만한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또 무지하면 또 오만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배워온 뭐 민주주의 이론 뭐 그런 거 갖고 박정희를 비판하고는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적 민주주의는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는 후대에 하나의 역사적 과제로 남겨졌고 그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결과 지금은 아주 천박한 어떤 민주주의가 아마 한국을 망쳐버리고 있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저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그런 염원하에서 이것이 전향적으로 실행된 게 바로 중화공업화 단계에 있어서 이 기계공업의 육성이에요. 그래서 기계공고, 농촌의 빈농, 자기 힘만으로는, 자기 가정의 힘만으로는 사회적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없는 농촌의 수많은 가난한 농민의 자제들에게 그 교육의 기회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대기업에 취직하게 하고, 숙련공으로서, 기능공으로서, 나아가서 기업의 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했고, 그렇게 해서 육성된 어떤 한국의 신흥 중산층이 약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얼마 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버텨온 하나의 큰 어떤 그 사회적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정부와 민간과 일반 기업의 상호 그 협동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이 수출 진흥 확대 회의라 해서요. 이거는 1965년도에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시작할 초창기에 한 20명 정도의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들이 모여서 하는 그 수출 진흥 확대 회의의 모습입니다. 전부 뭐 담배를 하나씩 물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 2시간씩 하고 나면은 마치 토끼굴처럼 담배기가 회의실을 뽀얗게 물들이고 있고, 간혹 가다가 환등기를 쏘면은 환등기의 그 불빛이 담배기를 통과해서 그 장면이 참 아주 기괴했다고 참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가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65년부터 시작합니다. 6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79년도, 65년도는 당시 상공부 장관이 수출 진흥 회의 합시다 해서 합시다 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해요. 정례화하지 못합니다. 이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베트남 파병 문제 때문에 정치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때였어요. 그러다가 그해 연말 11월 달부터는 아예 매년 정례화합니다. 매 월말에 24일, 28일, 25일, 21일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는 빠지는 적이 없어요. 더구나 한국적 국가혁신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67, 68, 69, 70년까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회의를 합니다. 매달 회의를 해요. 이 매달 처음에는 상공부가 주관해서 대통령이 오는 회의를 유치하면 상공부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상공부가 그렇게 회의를 유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자신이 재미가 들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니까 상공부 관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면 몰라도 말이지, 뭐 매달 똑같은 회의 내용, 회의록이 쭉 있는데 그걸 보면은 처음에 1시간 정도는 거의 전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뭐 공산품, 뭐 목재 수출 얼마, 철강 수출 얼마, 미국 수출 얼마, 저 유럽으로 수출 얼마, 이 왜 똑같은 회의를 왜 이렇게 매달 했습니까? 라고 내가 당시 그 장관들한테 대통령이 워낙 진지하게 듣고 있으니까 감히 이것을 누구도 그만두자고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71년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김대중 씨가 수성천변에도 내려오고 했던 그때입니다. 저도 쫄쫄 따라 내려와서 아까 구경했다는 그때. 이때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하나 있었고, 72년 8월 달부터는 여름에 좀 쉬자 해서 이때부터 8월 달은 좀 쉬어요. 73년 요 빠진 것은 뭐 때문에 빠졌는가 했더니 마침 치통에 나가서 치과에 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에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4년도에는 8월 달에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받아 돌아가셨는데도 그달 말에도 합니다. 집요하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니까 다분히 의례적인 회의지만은 그 의례 하나를 연출하기 위해서 전 정부 부처가 협력을 하고 민간과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 나중에는 100명, 200명까지 됩니다. 나중에는 민간 기업가들이 또 절반 정도 참가해서 그냥 자유자재로 어떨 때는 발언을 해서 막 대소란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기업가가 일어나서 뭐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은 상공부 관리하고 경제기관 관리들이 그냥 그거를 막 토론을 열심히 하는 장면도 있고요. 제일 큰 문제가 수출금융인데, 수출금융의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이 수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통화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상공부, 경제기획은 재무부가 조정을 해서 수출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정이 안 된 채 회의함 나와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통에 재무국장이 목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조정을 안 하고 회의를 했다가는 어떤 무서운
같은 공무원들끼리 못 볼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부터 상호 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상호 조정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듣고자 해도 들을 수도 없는데, 당신은 상호 조정이 정부 행동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상호 조정을 만들어낸 게 이 대통령의 이 수출 진흥 확대 회의예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민간의 또 우수한 어떤 그 기술자나 참여하고 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을, 무역선이 하나 저 동아프리카에 갔다, 그 동아프리카에 목재를 싣고 간, 또는 뭘 기계를 싣고 간 그 배는 돌아올 때 무엇을 싣고 오지요?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물어요.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 상선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는, 지금은 뭐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만큼 주도 면밀하게 이거를 무려 18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대규모 회의체를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한 나라에 예가 없습니다. 예가. 77년에 수출 1,000억 달러 달성하고 나서,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이때는 유신 말기가 되어서 79년이 되면 확실히 체제 피로의 모습이 빠지는 달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야말로 한국적 국가혁신 체제의 기본 원리는 정부와 기업과 민간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을 위한 조정의 체계가 기민하게 작동하고 있다 하는 그걸 사실이고, 상공부가 이렇게 하니까 기획은 또 월간경제동향보고라는 회의를 또 했어요. 이거는 매월 초에 합니다. 매월 초에 하는데, 이건 제가 그래서 매월 초에 월간경제동향보고를 하고, 매월 말에 수출 진흥 확대를 하고, 전 수출 진흥 확대에는 수출 산업을 미시적으로 마이크로하게 체크하는 것이라면은, 월간경제 동향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다음 농어촌 개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다루어지는데요. 70년대가 되면은 이제 새마을 운동이 또 주요 과제가 되고, 이 두 회의를 운영하느라고 정부의 실무 관료들이, 여기 여성분들이 앉아있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매달에 2번씩 월경을 치르느라고 막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예? 월간 경제 동향이니까 줄이면 월경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하면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 종합공업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종합공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좀 시간이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0년대 말이 되면은 이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수출의 비약적인 정대가 어렵다는 어떤 전망이, 벌써 수출 진흥 확대를 매달 하다 보면은 그걸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느낀다. 산업의 총사령관이 느끼기에, 야, 이거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도달해 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72년도에 대통령은 삼선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 나라를 중진국 상위권으로 올려놓고 말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은 벌써 중화공업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더 이상 이 섬유나 의류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군사 안보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닥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이건 지난 시간에 이충건 박사님이 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을 빼내고 딕슨 도트린을 선포를 해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간 두 강대국의 협력 체제를 복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소련을 봉쇄를 하고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은 한국 정도는 중국권으로 떼어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이 놓는 세계 장기판의 흐름에서 그와 같은 조짐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입니다. 이때 이제 자주국방, 당시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정부였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애만 소총을 들고 훈련을 했는데 애만 소총을 들고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미군들이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내려더니 나한테 오더니 애만 소총을 보더니 this is 애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이죠. 자기들이 2차 대전 때 쓰던 병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기하니까 이거 한국 군대가 아직 그걸 들고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자동차에 내려가지고 말이지. 와, 이게 애만이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애만 소총 들고 있는 육군 병사가 참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화공업화는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자주국방을 숨은 프로젝트로 한 하나의 국가 경제 건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화공업화를 하는데 이 중화공업화도 앞서 이야기한 국가혁신체제 원리에 맞게끔 세계 경영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주국방이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의 중화학 공장을 건설하고 수출을 하고 산업으로서 중화학 산업을 건설하면은 그래서 전기, 조선, 철강, 비철금속, 화학 이런 걸 건설하면은 국방 산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국방 산업을 위해서 사실상 전 국민 총동원 체제가 형성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성공시킨 것은 결국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능력과 그리고 기능공들의 능력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아주 기민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지만은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능력, 그 공학도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사례들이 개발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고 저도 제가 쓴 한국경제사 책에서도 응용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조선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벌써 한 76년 단계가 되면은 자기 나름의 설계 능력을 가지게 돼요. 당시 현대조선이 그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금융은 영국에서 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조선 산업의 방식대로 야드 위에서 용접해서 철판을 붙이는 그와 같은 전통적인 설계도를 사용하라고 내밀었어요. 그러나 정주영 씨는 이게 벌써 뒤떨어졌다. 그래서 덴마크식의 그 독거형의 그죠? 그와 같은 조선 방식을 채택합니다. 영국이 준 금융을 제공하면서 준 설계는 전통적인 용접형, 그 야드 위에서 그 용접형이라면은 이 현대건설의 조선 최신의 최대 규모의 도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부품의 상당 부분을 조립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듯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설계도를 이렇게 바꾸어 적용하는 데는 한국 기술만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에 지원을 요청했고 가와사키 중공업은 바다 건너에 자기의 분공장이 하나 있으면 자기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기술자를 보내서 그 설계도를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협조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과 3년 만에 현대조선소는 자기 나름의 조선 능력, 그 설계 능력을 확보합니다. 그 가와사키 중공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70년 조선 역사에서 해낸 일을 한국인은 3년 만에 해낸대. 그래서 그 방면에 관해서는 고려대학의 배성만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자세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일본까지 찾아가가지고 한국에 와서 당시 기술 지도를 한 그 일본 엔지니어들하고 인터뷰까지 한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국인이 3년 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설계 능력을 초월해서
자기 독자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현대 조선소의 엔지니어들이 훌륭했던 겁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작업을 하면서 그와 같은 그 자기 독자의 개발 설계 모형을 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역시 정부와 목표를 공유하는 조국 근대화라는 그 목표를 공유하는 그 행동, 그 동기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가 그야말로 일부 야당 세력의 격렬한 저항과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소란스러웠던지 보여지만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정부 민간 기업의 상호 호혜적인 협동 원리를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상호 호혜적인 어떤 행동 원리 하에서 협조를 했던 것이고, 그 협조 하에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조선은 물론이고 기타 여러 방면에서 세계가 놀라는 그런 성취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세계 경영의 목표를 내걸고 예전처럼 수출만은 아니겠죠.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세계 경영을 해서 문호를 활짝 열고 어린애들을 어릴 때부터 3, 4개국씩 하는 국제 신사와 상인으로 교육을 시키고 일본 기업이 들어오고 미국 기업이 들어오고 한국을 그런 활짝 열린 세계 시장, 옛날에는 세계 시장을 찾아 나섰지만은 이제는 한국 내에서 세계 시장을 육성을 하고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 원리를 내걸고 정부와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한국은 다시 고도 성장을 하고 저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 원리를 정치적 결의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 다시 말해서 제2의 박정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저는 오매불망 그와 같은 기대를 갖고 이런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